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8년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로 치솟으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고용동향이 충격적이라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등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재정과 세제 지원 등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주파수 경매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 시작가는 3조 3천억 원으로 규모와 시작가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업계에서는 SKT가 금액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최대 대역폭을 확보하고 KT와 LGU+가 남은 대역폭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가가 너무 높았던 만큼 낙찰가가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미중 무역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어제 방중 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 협력은 양국과 세계의 이득이 되며 지난해 베이징 중미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중미 관계가 정확한 발전 궤도로 나아가 양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금일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결국에는 오늘도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한 장세인데요. 특히나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지속되면서 지수 상단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점도표 상향에 대한 소식은 어제 많이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ECB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후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다라는 전망도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기댈 실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종목군에 집중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종목군이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박스권 장세에서 현명한 투자 방향성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2410포인트대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1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0.5% 정도의 낙폭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29포인트였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2410선도 잠깐 무너진 바가 있고요. 현재도 2410선은 지키고 있는데 좀 힘겨워 보이긴 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어제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가져갑니다. 2,311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이틀 연속 순매수합니다. 1,988억 원 개인 매수합니다. 기관 375억 원 매수하는데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92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빠집니다. 48,000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39% 반등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제약바이오주 가운데는 선별적으로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 6% 급등, 하락장에서 나홀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포스코 0.81%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 LG화학이 1.76% 상 오늘 화학업종 괜찮습니다. 삼성물산, KB금융 빠지는데 KB금융이 2.5%나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가 2.69% 빠지면서 70만 원 다시 무너졌습니다. 한국전력 3만 5천 원 회복했고요. LG생활건강은 매일매일 오릅니다. 지금 144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도 2% 빠지고요. 현대모비스도 1.35%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폭 가져가다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0.55포인트 하락폭은 거의 미미하지만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다는데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흐름 보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 보이다가 조금 전에 급락 나오면서 863포인트대로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지금 저점 부근이 현재 포인트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여기선 사주긴 합니다. 330억 원, 그리고 개인 기관 파는데요. 개인이 159억 원 팔고요. 기관이 9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쪽에서 231억 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마디로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셀트리온 3인방 오늘 훨훨 납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선별적 흐름 오늘도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대까지 벌써 회복을 했습니다. 신라젠도 8만원 회복했고요. 하지만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HLB는 소폭식 모두 오늘도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나노스도 조정 나오면서 7,3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ENM이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랜만에 4%대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 가운데선 두 종목 올라가고 세 종목 빠집니다. 일단 코오롱티슈진 38,9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슈젤도 올라가고요. 슈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톡스와 같은 종목군이긴 하지만 최근에 다른 흐름 보입니다. 슈젤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도 2.16% 올라갑니다. 좀 포스코, 캠텍, 컴투스, 카카오멜론 모두 빠져내려가는데 특히나 카카오멜론 85,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원유의 흐름입니다. 1,092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원달러 원유 1,090원 지금 터치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 급등 흐름 이틀 연속 나타나면서 단숨에 지금 1,092원대까지 치솟았고 원화 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지금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의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을 오늘 오전에 좀 승인을 했고요. 또 오늘 새벽에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QE에 대한 3개월 연장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관세 인상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아마 내일쯤에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7월 1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단계별로 품목별로 좀 발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발효가 당장 되지는 않고 리스트만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상단을 막는 노이즈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좀 무역 정책이 본격화되는 부분은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 팩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 같은 경우는 QE 연장이 시장에서는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다가 이제 3개월 연장으로 좀 짧아졌고요. 10월 달까지는 300억 유로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 150억 유로로 축소시키고 또 12월에는 이제 아예 종료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산 매입 규모가 이제 축소된다는 점이 부담 요인일 수는 있겠으나
기준금리에 대해서 동결이라는 말을 2019년 중반까지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CB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원래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좀 동결을 시키겠다라고 시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으로 2011년 때처럼 긴축으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을 시켜서 시장이라든가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시키기보다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만만한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을 좀 계속해서 전달하려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얘기와 지금 ECB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들이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에 이슈들, 전략들,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좀 이벤트가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6월 20일 MSCI 연간 시장 재분류가 있고요. 또 6월 22일 오펙 총회가 있습니다. 일단 MSCI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A주가 이제 몇 % 확대 편입이 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MSCI EM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A주가 만약에 지금 현재 5% 올해 편입이 되는데요. 내년에 20%로 확대 편입이 된다라고 본다면 한국이 MSCI E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5%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 이탈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6월 20일 리뷰 같은 경우는 한국물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오펙 총회 같은 경우는 감산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학주라든가 최근에 유가 때문에 눌려있던 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 심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FOMC나 ECB 이런 대형 이벤트 소화 이후에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에 대한 전략보다는 실적에 입각한 그런 업종별 전략이 좀 더 유효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는 3분기부터 삼성전자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보자면은 반도체라든가 IT 하드웨어, 증권, 은행, 기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정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연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지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걸로 지금 들려옵니다. 중국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한데 진행 상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목적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단계적인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벌써 북중 간의 그 무역 거래 70%를 차지하는 단둥의 조중 우이교에서는 통관 검사가 크게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서 식량 수입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 북한 내 엘리층을 대상으로 장마당에서 중국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부분부터 규제를 해제할 것을 보시는데요.
단체 관광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의 운항 재개, 이어서 문화교류 확대, 그리고 5만 명에 묶여있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도 추가로 허가해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장에 이어서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작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취했던 북한에 대한 가솔린, 디젤 등류와 같은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북한 내 공장 가동이 늘어나고 석유 유통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기계나 광석, 목재 생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는 지금 순퉁이 좀 트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재가 조금씩 완화가 될 국면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FOMC 얘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굉장히 또 이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매파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헤드라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올리게 되고 점도표 상향하면서 이게 금리 인상이 장기 금리와 확률 오름세를 가파르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장 미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FOMC 결과는 금융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중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에 오히려 2.96%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 재료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소화가 된 상황이고요. 점도표상의 장기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시점인 내년 중반 정도쯤 돼야지 장기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달러와도 급격한 상승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점이 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 되면 완전히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과 신흥국 자산과 같은 리스크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이제 줄이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정리가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확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소 매파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경기 확장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경기 확장세가 좀 진행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는 지난 2년간 동시 경기 확장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설비 투자 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리먼 쇼크 이후에 투자를 자제해왔던 탓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선진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같은 인구 고령화 국가들이 서둘러 설비 투자를 늘렸고요. 또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선 게 세계 동시 경기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세계 경기 확장은 오래들면서 선진국 안에서도 딥커플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경기는 의외로 확장 국면이 조금 연장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감세 정책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영향인데요. 보호무역 정책은 다른 나라에게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줄어들겠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총수요 확대라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감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일손 부족 속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에 따라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그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도 물가 상승, 또 금리 인상도 부추겨지고요.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서
선행 미국의 설비 투자 지표도 지금 하나둘씩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좀 더 올해보다는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경기 확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면 선진국들은 괜찮은데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신흥국들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제 유럽도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이제 세계 금융시장은 위기 대응에서 평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한머니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과정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금리와 신흥국 통화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러시아 루블화, 멕시코의 페소, 인도의 루피아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정책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환율 하락이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 가치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통화 흐름만 봐도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서 완만한 하락세에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있고요. 대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정책적 대응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만 경상수지가 적자폭이 큰 아르헨티나, 정치적 통상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들은 당분간 그 선진국 자금들의 매도 압력을 받겠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금 유출 유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 관세 부과를 위한 통상 자문단과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고요. 오늘 500억 달러 상당의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담겼고 관세를 실제로 이제 매기게 되는 그 시기는 발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 현재 그 500억 달러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5% 관세를 부과한 목록들을 보면 800개에서 한 900개 정도로 당초 1,300개 품목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통상 자문단과의 그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 기술 분야에서 많은 품목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최대의 쟁점은 관세를 언제 발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발동됐던 통상법에 의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동하려면 연방 관보에 고시된 이후에 실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30일 정도부터는 관세가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현재 그 미중 간에는 그 무역 전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세 발동이 생각보다 늦어진 180일 정도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전기 제품, 통신기기, 가구, 장난감과 관련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히려 6개월 뒤에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이 어느 정도냐.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첨예한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미중 간의 그 무역 마찰과 관련된 해소 방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중국이 요구했던 연간 그 미국 상품 700억 달러를 늘려달라는 제안을 중국이 그 자존심이 세고 협상에 서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비용이 한 0.6%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G2 무역 전쟁이 전 세계 무역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 비용도 0.3%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MF, OECD 추계에 따르면 세계 무역량은 6% 감소하게 되고요. 세계 GDP는 1.4% 감소하고 주요국 경제도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G2 간의 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성장 둔화에 따라서 내구재 수출이 전체 총 수출의 6.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성장률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 1.2%포인트 정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앞으로 이제 줄여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리스크 자산 회피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중국 쪽만 봐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썩 좋진 않더라고요. 소비 위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국의 5월달까지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6.1%에 그쳤는데요. 통계 수출이 발표됐던 98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채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규제한 영향이 큰데요. 이 때문에 철도나 고속도로 정비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은 앞으로 좀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5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로 4월보다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두 자릿수가 깨지긴 했지만 계절적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축은 되겠지만 7월 달부터는 수입 관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 높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국이 IT 섹터 그리고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활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위축이 되거나 쇼크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급격한 하락을 맞을 가능성은 올해 중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